2050년 정도 되면 항생제로 인해서 3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 그리고 연간 1천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결과였어요. 만약에 이제 가축들도 이 내성률이 최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올라가고 인간들도 올라가면은 사실상 현대 의학은 마비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해도 네. 당장에 굶으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현대 의학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시작은 맛있는 닭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서 좀 공포스럽기도 한데 네, 그래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공중보건위협의 하나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기오염, 기후변화, 유행성 독감, 가뭄, 기아, 전쟁 이런 것과 같은 반열에 항생제의 내성을 추가를 한 거죠. 앞서 기후위기 시대에 닭을 어떻게 길러야 폐사를 막을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 드렸다면요. 이번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항생제 내성이요. 항생제 내성이면은 이제 아플 때 항생제 먹어도 약효가 잘 듣지 않는 그 증상이죠. 예, 항생제 내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보건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6년 5월에 한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그 영국 정부하고 그 앨컴 트러스트가 후원한 어떤 보고서였어요.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실태를 밝힌 보고서였는데 2050년 정도 되면 항생제로 인해서 3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 그리고 연간 1천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결과였어요. 현재 통계나 이제 추정 정도로 보면은 현재는 한 연간 70만 명 정도의 항생제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명까지 이제 급격하게 불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현재는 연간 70만 명이 이것도 그렇죠. 상당히 놀라운 상당히, 숫자인데요. 2050년이면은 1,000만 명이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항생제가 우리 감기 걸릴 때 항생제 많이 쓴다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많이 줄였지만 동물한테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연간 1,000만 명은 인간에 대한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동물에 쓰는 항생제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 농장에서 항생제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많이 쓰느냐? 이게 사실이 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된 원인은 하나의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1950년에 이 토마스 주쿠스라는 그 연구원이 있었는데 일종의 어떤 가축 사료를 연구하는 그 미국 레덜리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료에다가 어떤 영양 물질, 비타민이나 이런 걸 넣어야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고기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그 무리에다가는 비타민 같은 영양 물질을 주고 한 무리에는 대조군으로 그냥 곤죽을 줬어요. 곤죽이요. 네, 그냥 죽을 줬죠. 네.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곤죽을 먹은 애들이 갑자기 덩치가 커지고 살이 빨리빨리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거를 잘 찾아봤더니 그 곤죽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제작할 때 남아있는 어떤 물질이 우연하게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은 닭들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 닭들을 좀 잘 기르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닭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뉴욕 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그 기사가 실렸어요. 일면에 실렸는데 경이로운 약물 오레오마이신이 닭의 성장률을 50% 늘렸다라고. 네. 아마 그때는 거의 신기원의 약물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사료업체들이 이제는 항생제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 목적도 물론 있었죠. 일단 주면은 일단은 감기나 이런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성장 촉진 효과가 있으니까 아예 사료에 넣어가지고 사료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항생제를 넣은 사료를 팔기 그렇죠. 시작한 거군요. 배합 사료에다가 먹을 것도 넣지만 비타민도 넣고 항생제도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품종 개량이 있어서 품종 개량까지 해서 이제 육계,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으로 먹는 닭의 몸무게가 아주 혁신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1950년대에
한 2달이 채 안 되는 닭의 몸무게가 한 900g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는 4kg이 넘습니다. 4배 이상 커진 예, 거네요. 성장 속도가 4배 이상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빨라진 거예요. 빨리 키워서 빨리 도살하고 또 새로 들여와가지고 빨리 키워서 빨리 도살하고 성장 촉진제 항생제 먹여가지고 빨리 덩치를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닭고기 산업이 훨씬 발달하게 됐고 고기값도 싸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먹게 된 거죠. 근데 이 항생제의 부작용이 알려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1950년대 초반에 바로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황색 포도상구균. 예. 그러니까 감기 같은 그런 작은 병에도 항생제를 마구 쓰니까 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이 이제 항생제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막을 수 있도록 항생제가 듣지 않도록 진화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내성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네. 내성균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사람한테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썼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어떤 균이 발견됐는데 네. 이게 또 따져보면 닭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썼던 네. 이런 사료에 들어간 항생제 그런 것들도 효과를 미쳤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항생제 투여량이 오늘 또 닭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니까 각축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항생제를 많이 쓰는 동물은 당연히 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왜냐? 밀집 축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겠죠. 병에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면에 소 같은 경우는 그 밀집 정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 한우 농장 가보시면 그냥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네. 정도는 돼요. 예, 근데 반면에 돼지 같은 경우는 또 빽빽하죠. 그래서 음. 돼지한테도 많이 씁니다. 2015년에 나온 한 논문을 보면은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약 45mg의 항생제가 투여가 됩니다. 네. 반면에 닭은 148mg 그리고 돼지는 172mg이 투여가 됩니다. 네, 소에 대해서는 45mg인데 닭에 대해서는 거의 150mg, 한 3배 정도가 네. 항생제가 더 쓰이는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 좀 많이 쓰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예전부터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신 통계는 없는데 2010년 이전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한 마리당 약 3.1g의 항생제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덴마크의 약 1,000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00배요. 예. 영국의 한 26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가축에 비해서 유독 닭한테 많이 쓰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여튼간에 이런 항생제 내성 때문에 선진국은 먼저 이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배합 사료 내에 그냥 무작정 넣었던 항생제를 못 넣도록 금지를 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도 2011년에 금지를 했습니다. 아, 일단 금지는 됐군요. 예, 배합 사료에 지금 네. 현재 무조건 넣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농민들이 또 그 동물병원에 가서 혹은 그 동물 약국에 가가지고 또 항생제를 직접 사다가 또 주거든요. 빨리 크긴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 처방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이제 또 막아놨어요. 근데 네. 모든 항생제를 막지는 않고 또 일부 약품은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무조건 수의사 처방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나온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현재 항생제 판매량이 지난 10년 동안의 항생제 판매량에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농민들이 동물 약국에서 이 항생제를 직접 사다 쓰고 동물 약국은 불법적으로 수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사는 개하고 고양이도 항생제를 참 많이 써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해요. 개가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피부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물병원에 야 피부병 걸렸다 가지고 개를 데려가면 무조건 항생제를 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스파필로코쿠스 슈도 인터메디우스라는 그 내성균이 있거든요. 네.
이 균에 대한 내성률이 우리나라 개 같은 경우에 80%나 돼요. 고양이는 한 77%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개, 고양이도 지금 항생제 내성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개, 고양이 침을 통해서 그 항생제 내성균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배설물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반려동물도 항생제 내성이 높으면은 따라서 인간의 어떤 내성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성균이 반려동물 체액은 물론 물이나 분변, 토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내성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 그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보면은 육계 농장 닭의 한 60% 정도 다제 내성균에 대한 어떤 내성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제 뭐냐면 내성균이요? 다제 내성균은 뭐냐면 네. 특정 항생제뿐만 아니라 복수의 항생제에 다 내성이 있는 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 항생제를 써도 전혀 안 듣는, 저 항생제를 써도 전혀 안 듣는 네. 그런 균에 의해서 이미 이 가축들이 점령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계 농장 닭들은 37% 정도가 이미 다제 내성균에 대한 어떤 그 내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후의 항생제라는 게 있어요. 카바페넴계 항생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떤 균이든 다 죽일 수 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후 항생제까지 내성률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센 항생제도 지금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언젠가는 거기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가축들도 이 내성률이 최후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올라가고 인간들도 올라가면은 사실상 현대의학은 마비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해도 네. 당장에 이게 골무면서 그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현대의학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은 맛있는 닭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서 좀 공포스럽기도 한데 그렇군요. 좀 네, 그래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공중보건위협의 하나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다음에 유행성 독감, 가뭄, 기아, 전쟁 이런 것과 같은 반열에 항생제의 내성을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10대 위협의 그렇죠. 하나로.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이 항생제 내성을 조용한 팬데믹이다라고 조용한 이야기를 팬데믹. 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을 해결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다니는 사람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한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원 헬스라고 하거든요. 원 헬스. 그러니까 하나의 건강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 그다음에 환경의 건강이 다 연결돼 연결되어 있다. 있다. 사람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동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도 건강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항생제 사용이 닭이나 돼지에 많은지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바꿀 거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밀집 사육 때문에 닭이나 돼지한테 예방적 목적으로 많이 주고 또 성장 촉진 목적으로 또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싼 값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동물에서 나오는 배설물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동물과 환경, 기후는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이 동물에 대한 얘기가 우리 인간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저도 이렇게 큰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원 헬스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그리고 10대 위협이라는 잘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기후변화와 동물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